아니, 우리 집이 팔렸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절 연휴에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간호해야 한다고 하고 LA로 여행을 간 아들과 며느리. 그 사이 어머니는 집을 팔고 사라졌습니다. 13시간 비행을 타고 급히 돌아온 한국. 태수 일행이 마주한 것은 신발 한 켤레 없는 텅 빈 집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너희 짐은 일주일 안에 가져가라. 나는 내 삶을 찾는다. 태수가 잃어버린 건 집 한 채였을까요? 아니면 평생 공짜로 누려왔던 어머니의 인생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단 일주일 전 김영자가 깨어난 바로 그 새벽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인생 이야기를 담다 인생담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새벽 5시 작은 방 형광등 아래 김영자의 손이 덜덜 떨리며 허리 뒤를 감싸쥐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허리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영자는 버릇처럼 시계부터 확인했어요. 5시, 또 일찍 깨버렸네.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동안 텅 빈 거실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혼자 먹고 남은 국그릇이 식탁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멈춘 TV 화면 위로 새벽빛만 서늘하게 스며들었어요. 영자는 숨을 고르며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덜 아프게 해줘. 남편 제사 사진이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영자는 그 사진을 보며 오늘 하루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짐을 싸들고 이 집 문을 두드리게 될 거라는 거요. 화장실에서 칫솔질을 하며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새치가 늘어났고 눈가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영자야, 나이 들어가는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부엌으로 나와 창문을 열자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강남 재건축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이 창가에 서서 아침 풍경을 내려다보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 집에서 태수 키우면서 참 행복했지? 거실 벽에는 아들 태수의 성장 사진들이 가지런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교 졸업사진까지. 그 옆에는 남편의 제사 사진이 따뜻한 미소로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도 잘 키웠지. 사진 속 태수의 밝은 웃음을 바라보며 영자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외동아들이라 더욱 애지중지 키웠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구해줬습니다. 오전 내내 영자는 혼자 집안 정리를 했어요. 작아진 체력에도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방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소리와 진공 청소기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어요. 혼자 사는데도 할 일 이 참 많네.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자 태수가 초췌한 얼굴로 문턱에 서 있었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셔츠는 구겨져 있고 얼굴에는 며칠째 잠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태수의 손에는 쭈글쭈글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뒤로는 며느리 지연과 5살 손녀 하린이가 큰 짐가방을 끌고 서 있었어요. 지연의 눈가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하린이는 엄마 치마를 꼭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집 전세금이. 말끝이 떨리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엄마 앞에서 울음을 보인 적 없던 아들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영자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다급하게 물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벌써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있었어요. 태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으로 월급이 반토막 났고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해 목돈을 잃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출 이자마저 밀려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지연은 할인이를 안으며 어머니, 저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하고 흐느꼈어요. 평소 자존심 강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들어와, 가족이 힘들면 같이 사는 거지. 따뜻한 목소리로 세 사람을 집 안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작은 집에서 네 명이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집 구조를 살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이 안방, 작은 방, 서재 이렇게 세 개뿐이었어요. 서재는 너무 좁아서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넉넉하게 쓸 공간이 없었어요. 태수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짐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안방을 써도 될까? 말하면서도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한 부부와 아이가 함께 지내려면 안방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영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함께 썼던 안방, 추억이 가득한 그 공간을 내어준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라, 나는 작은 방 쓰면 되지 뭐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영자는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한 벌 한 벌 꺼내며 손끝으로 오래 쓰다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려둔 와이셔츠에서는 아직도 남편의 향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태순애가 같이 살기로 해서 잠시 옆방으로 가 있을게. 괜찮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결혼 초 신혼집에서 시작해서 이 집까지 평생 남편과 함께 써온 안방을 떠나는 게 서글펐습니다. 작은 방으로 옮겨진 영자의 침대는 벽과 거의 붙어 있었어요. 몸을 돌리기도 답답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옆동의 회색 벽만 보였고 바람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안방에서 보던 한강뷰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손녀 할인이가 작은 방을 들여다보며 천진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방 너무 좁아요. 장난감도 못 갖고 들어오겠네. 아이의 솔직한 말이 영자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건성으로 어머니 방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인사했지만 시선은 계속 스마트폰 화면에 머물러 있었어요. 진심 어린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수 가족은 넓은 안방에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웃고 떠들었어요. 한동안 침울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마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영자는 혼자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TV 소리 때문에 라디오 볼륨을 더욱 줄였습니다.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맞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영자의 걱정과는 달리 동거 첫 주 지연은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밥 너무 맛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며 밝게 웃고 성실하게 도와줬어요.
태수와 지연은 영자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발소리까지 조심했습니다. 영자는 처음엔 이 집이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네 하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억지로 웃으며 서로를 다독였던 첫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이라는 무게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마사지샵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어요. 할인이 때문에라도 제가 조금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영자는 그래, 힘들겠지만 잘 해보자 하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일을 시작한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지연은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숨을 크게 몰아쉬며 소파에 쓰러졌어요. 저녁 먹을래? 영자가 물으니 지연은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하고 힘없이 대답했어요. 처음에 공손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지연의 말투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할인이 좀 챙겨주세요. 하며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바뀌었어요. 태수는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집에 오면 지쳐서 중재하지 못한 채 지연 편만 들어줬어요. 지연이가 요즘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해해줘요, 엄마. 어느 저녁 지연은 퇴근하자마자 친정 단톡방을 열고 오늘 손님 진짜 많았어. 팔 못 쓸 것 같아 하고 푸념했어요. 친정 엄마는 우리 딸 고생 많다. 돈 많이 벌어라 하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활짝 웃었는데 영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화면을 뒤집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니? 영자가 물으니 지연은 그냥 직장 동료들이요 하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영자는 분명히 엄마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영자가 정성 들여 만든 김치는 구석에 밀려 있었어요. 반면 친정에서 온 반조리 고기만 냉장고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전 이게 더 잘 맞아요 하며 친정 반찬을 꺼내 식탁 중심에 놓았어요. 태수가 저녁상을 보더니 와, 장모님이 반찬 또 보내주셨네. 역시 우리 장모님이 최고야. 하고 감탄했습니다. 친정 갈비찜을 먹으며 역시 장모님 손맛은 진짜 최고지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외할머니 반찬만 먹으며 이게 더 맛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섭섭한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출근 준비에 정신없었고 할인이 가방 챙기는 일은 모두 영자의 몫이 되었어요. 그때 지연이 세탁기 앞에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탁기 잘 몰라요. 좀 돌려주세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영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세탁기를 못 돌린다는 게 이상했지만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 말했어요. 지연은 감사해요. 한마디 없이 급히 나갔습니다. 태수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지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변명하듯 말했어요. 영자는 그래, 일도 하고 애도 보고 힘들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우리 주말에 시장이라도 같이 갈까? 하고 제안했어요. 지연은 단칼에 저 주말에도 일해요. 끝나고 친정 갈 거예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태수는 엄마 이번만 이해해줘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주말 저녁 지연은 방 안에서 친정 단톡방을 보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마사지샵 동료들과의 단톡에서는 시댁 살기 너무 힘들어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친정방에서는 주말엔 꼭 와 너가 봐야 활기차지 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그런 메시지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어요. 영자는 그런 지연을 바라보며 나한텐 애교도
고민도 안 털어놓는구나 하는 서운함을 느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웃음소리에 손이 멈추곤 했습니다. 주말 아침 태수 가족은 외출하며 어머니 저녁 챙겨 드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닫았어요. 고요해진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영자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구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보며 문득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될 줄 알았어?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태수가 전화해 엄마 잘 지내지? 할인이 사진 보내게 하고 말하자 영자는 일부러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그래. 엄마는 잘 지내 하고 답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밝은 목소리는 사라지고 방 안의 정막만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어요. 아들도 하나뿐인데 왜 이렇게 멀고 외롭지? 창밖으로는 다른 집 불빛들이 보였는데 그 안에도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조용히 가라앉았지만 이 작은 서운함이 훗날 모든 폭발의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9월 초 TV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멘트가 나올 때마다 영자는 올해는 좀 다를 거라는 작은 기대를 품었어요. 태순애가 있으니 같이 준비하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방 제단 앞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올해는 덜 외롭겠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혼자 지내던 제사를 이제는 가족과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정말 명절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메모지에 제사 음식 목록을 적으며 마음속으로 지연이랑 전 부치면 되겠다 하며 은근히 미소 지었습니다. 소고기, 대추, 밤, 나물 준비까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펜끝이 가볍게 움직였어요. 할인이도 같이 있으니 집안이 얼마나 북적거릴까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실에서 할인이와 지연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영자는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다고 느꼈어요. 이런 게 가족이지 않은 따뜻함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장 한번 갈까? 명절 준비도 같이 하고 가족끼리 함께 장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지연이가 어떤 나물을 좋아하는지, 할인이는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며느리와 진짜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지연은 놀란 듯 아, 네 그럴게요. 어머니 하며 어색하게 긍정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지연의 얼굴은 싹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친정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우리 LA 가는 날짜 확정됐대. 와 대박이야. 친정 오빠는 항공권 캡처를 보내며 다 붙여줬다. 우리 셋은 여기 좌석 하고 답했습니다. 지연은 기쁜 얼굴로 숙소 사진 봐. 풀장도 있다. 하며 호텔 사진을 공유했어요. 그런데 영자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지연은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으며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착한 얼굴로 돌아앉았어요. 영자가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으니 지연은 아, 마사지샵 동료들이 여행 가는 얘기했어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영자는 가슴에 작은 의문이 스쳤어요.
방금 친정엄마 이름이 들린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영자가 시장 같이 가자던 날 괜찮지? 하자 지연은 얼른 그날은 제가 이리 하며 피해버렸어요. 갑자기 바빠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실망을 숨기며 그래, 그럼 다른 날 가자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짜를 제안해도 지연은 계속 그날도 안 돼요 하고 피했습니다. 영자의 기대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냥 싫은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지연은 친정 단톡방에 명절 전에 옷 좀 사야 돼. 거기 가면 다 해준대. 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친정엄마는 이번엔 꼭 오너라. 애도 데리고 오랜만에 좀 쉬고 오라더라 하고 답장했습니다. 지연은 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쇼핑앱에서 원피스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할인이 옷도 함께 골라 담으며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영자가 방문을 스치며 지나가자 지연은 재빨리 화면을 껐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들킬 뻔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영자는 요즘 저렇게 기분 좋은데 명절 준비는 왜 같이 안 하려 하지? 하는 엇갈림을 느꼈어요. 아픈 사람 돌보러 가는데 쉬고 오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내가 모르는 게 많은가 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듯 했습니다. 영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추며 왜? 하고 물었어요. 지연의 진지한 표정에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명절엔 친정가 있어야 해요.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놀라며 아이고, 많이 안 좋으셔? 하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거든요. 지연은 눈을 피하며 그래서 이번 명절은 제사 제가 같이 못 도와드려요 하고 말했어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죄책감에 찬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인 것 같아 불편해 보였습니다. 영자는 애써 웃으며 그래, 아픈 사람 먼저 챙겨야지 하고 온화하게 말했지만 속은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함께 준비하겠다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영자는 한참 동안 냉장고 메모지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같이 준비하자고 설렜던 마음이 텅 비어갔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요즘은 또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하며 스스로 달랬어요. 영자는 천천히 메모지를 다시 펼쳐보며 제사 음식 재료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래도 아픈 사람 먼저 챙겨야지. 내가 좀 힘든 건 참아야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명절 음식 재료를 적으면서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비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혼자 해야 하는 명절이구나 하는 쓸쓸함이 조용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방에서 지연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자가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지연은 베개 밑에 숨겨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화면에는 친정 단톡방 3개가 동시에 빨간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방, 친정방, 친정언니방에서 연달아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친정언니가 보내온 메시지가 지연의 눈에 띄었습니다. 수영 있는 숙소로 바꿨어. 아이들 것 미리 챙겨.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했어요. 지연은 혹시 들킬까봐 휴대폰을 베개 밑에 재빨리 숨겼습니다. 부엌에서는 영자가 대파를 다듬으며 장보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지연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날씨 진짜 좋대. 옷은 얇은 걸로. 지연이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영자는 손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날씨가 좋다? 어디가? 하는 의문이 스쳤지만 냄비 끓는 소리에 생각이 끊겼어요. 영자는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내가 괜한 생각하지 말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러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점심시간, 태수는 회사 회의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외근을 나가서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때 동료 하나가 들어와 야, 명절에도 고생하네. 다들 해외여행 가던데 하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젓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 그래. 하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숙소 확정, 준비물 리스트, 아이들 물놀이 용품 추천 같은 메시지가 연달아 떴습니다. 친정 가족들이 보내는 여행 준비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엄마의 제사 준비하는 모습이 잠시 스쳤지만 태수는 재빨리 그 생각을 접어버렸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내쉬며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너무 티나지 않게 조심하자. 엄마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지연은 곧바로 알았어. 엄마는 의심 안 하셔 하고 답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집에서는 영자가 세탁물을 널며 이번 명절은 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제사 준비를 할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제사 준비 명단을 다시 보며 이걸 혼자 다 해야 하네 하는 작은 체념이 스쳤습니다. 남편의 제사 사진을 정리하다가 영자의 눈시울이 조용히 붉어졌어요. 여보, 올해도 나 혼자 하게 생겼어. 명절 국물 베이스를 끓이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었어요. 그때 방에서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지연이 비닐봉투를 접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얇은 원피스, 모자, 작은 슬리퍼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스쳐 지나가며 할인이 옷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금세 의미를 덮어버렸어요. 할인이는 유치원에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놀러 간대. 물 있는 데래.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비밀을 흘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듣던 친구 엄마가 어머, 명절에 여행 가나 봐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굳어지며 당황했어요.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아, 그냥 말 실수예요. 엄마가 아파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아이가 괜한 소리를 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어요. 귀가 후 영자가 할이나 엄마가 어디 아프시다던데 많이 아프신 거래? 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할인이는 아무렇지 않게 몰라. 근데 엄마는 기분 좋아. 하고 답했습니다. 어린아이라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영자는 잠시 멍해졌지만 아이 말이라 넘겨버리려 했습니다. 어린애들이야 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때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같이 장 좀 볼까? 지연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저 오늘 좀 피곤해서요 하고 거절했어요. 영자는 그럼 할인이랑 같이 산책할까? 하고 다시 제안했지만 지연은 아, 오늘은 그냥 쉬게 할게요 하며 또 거절했습니다. 작은 부탁들이 하나씩 거절될 때마다 영자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갔어요. 저녁 식사 중 지연은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은 채 밥을 먹었습니다. 혹시 메시지가 와서 들킬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나 새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지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태수가 무슨 일 있어? 하고 묻자
지연은 직장에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티가 역력했어요. 식사 후 지연은 방문을 닫고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항목에는 얇은 옷, 모자, 아이 신발, 해가 강하니 로션 챙기기 등이 적혀 있었어요. 영자는 방을 지나가며 문틈으로 희미하게 비친 체크리스트를 봤습니다. 해가 강하다? 어디가? 하는 의문이 잠시 스쳤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요즘 마사지샵에서도 여름맞이 행사 이런 거 하나 보지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커져갔어요. 왜 이렇게 다들 즐거운 얘기뿐이지? 아픈 사람 챙기러 가는 건데.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의문을 표했어요. 그러면서도 영자는 마지막에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 힘들 텐데. 자신을 탓하며 의심을 지우려 했습니다. 명절을 며칠 앞둔 이른 아침, 현관에서 들썩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끌고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어요. 영자가 작은 방 문을 열고 나오자 지연이 큰 캐리어 2개를 거실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반쯤 열린 사이로 선글라스와 슬리퍼가 살짝 보였고 파란색 튜브한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태수가 급히 다가와 튜브를 밀어넣으며 지퍼를 올렸습니다. 할인이는 캐리어 위에 앉아 신난 목소리로 우리 빨리 가자. 수영장에서 놀 거야. 하고 외쳤습니다. 엄마, 내 물안경도 챙겼지? 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지연은 황급히 아이를 끌어당기며 조용히 해. 할머니 깨워드리면 어떻게 하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수영장, 물안경, 병원에 가는데? 하는 의문이 스쳤지만 금세 아이가 헷갈리나 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때 캐리어 옆 포켓에서 선크림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어요. 하얀 튜브에 적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수는 당황해 선크림을 주워 담으며 엄마 병원에 오래 있을까봐 이것저것 챙긴 거야 하고 설명했습니다. 캐리어에서 여름 원피스가 삐져나오자 재빨리 밀어 넣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억지 웃음을 띠며 어머니, 엄마 몸이 안 좋으니까요 하고 돌려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방수팩을 재빨리 밀어 넣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태수가 실수로 항공료가 비싸서 하고 말하다 멈췄습니다. 지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자 목소리를 낮춰 아, 병원비 말이야 하고 얼버무렸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할인이가 갑자기 우리 출발 11시 40분이잖아. 늦겠다? 하고 외쳤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새파래지며 아이의 입을 즉시 막았어요. 조용히 하랬지. 지연이 나무라자 태수는 황급히 애가 숫자 배우면서 헷갈린 거야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11시 4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진 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해졌습니다. 수영장, 선글라스, 항공료.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까?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못된 시어머니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내가 괜한 생각하나. 그러나 자식 걱정이 앞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픈 사람 보러 간다잖아. 의심하면 안 돼. 영자는 제사 준비를 위해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명절을 앞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전 부치려면 부침가루 많이 사세요.
나물은 미리 데쳐놔야 편해요.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혼자 준비할 제사상을 떠올리며 전 재료와 나물을 하나씩 골랐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며느리나 딸과 함께 와서 이것저것 상의하며 장을 보는데 영자만 혼자였습니다. 무거워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니 어깨와 허리가 아파왔어요. 예전엔 이 정도는 가뿐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금세 지쳤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진 게 생각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어머니 약 처방받으시러 오셨어요? 하는 간호사의 친근한 인사에 영자는 네, 혈압약이 다 떨어져서요 하고 답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무거운 장바구니가 발목을 짓눌렀습니다. 진료 후 병원 1층 카페로 내려가 커피를 사려 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브런치를 먹고 있었어요. 홀로 앉은 영자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여기서 또 뵙네요. 돌아보니 지난번에 보았던 여행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님 덕분에 어제 진짜 바빴어요. 명절 맞이 가족여행 가신다면서요. 요즘 LA 가족여행이 대세더라고요. 영자의 손이 떨려들고 있던 커피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가족여행이요? 목소리가 나올 듯 말 듯 했습니다. 네. 출발 시간이 11시 40분이라 급하다고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디즈니랜드 패키지로 예약하셨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영자의 귀에서 갑자기 주변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할인이가 말했던 바로 그 시간, 그리고 수영장 이야기까지 모든 게 들어맞았어요. 영자의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명절에 해외 많이 가세요. 직원이 계속 말했지만 영자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어요. 영자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저 먼저 갈게요 하며 급히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 털썩 앉아 손이 떨려 장바구니에서 사과 하나가 굴러떨어졌어요. 할인이의 11시 40분. 수영장, 선글라스, 항공료.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어요.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집에 도착한 영자는 장바구니를 놓치며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굴러다니는 야채들을 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그냥 이용만 당했던 거구나. 그날 밤 영자는 새벽까지 작은 방에서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창밖 불빛이 꺼져가듯 영자는 마음속 마지막 희망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새벽 4시. 영자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작은 방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눈물이 말라붙은 자국이 뺨에 선명했어요. 손끝은 내내 떨려 물컵조차 놓치고 심장은 진정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벽을 타고 스며드는 순간 어젯밤 병원 카페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귓가를 찔렀어요. 가족여행 가신다면서요. 그 한마디가 영자의 심장을 갈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웃음, 캐리어에서 보였던 선글라스, 아이가 말한 11시 40분.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며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크게 새겨졌어요.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제사 사진을 무릎 위에 올리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여보, 나 정말 바보였지? 그 말이 방 안에 한참 동안 떠돌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여긴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영자는 조용히 선언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마침내 내려놓을 결심이 선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소유자 김영자 남편이 생전에 노후는 내 이름으로 안전하게 해야지 하고 말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빨리요. 직원이 당황해 아드님은요? 하고 묻자 영자는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집이고 제 인생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자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 속에는 후회, 체념,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자유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문득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가 있을 곳을 먼저 찾아봐야지. 영자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아침 햇살은 유난히 차갑고도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간판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오늘따라 더 뚜렷이 보였어요. 30분쯤 지나 도착한 실버타운 정문 앞에서 영자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도 되는 곳일까? 망설이는 마음이 들었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은은한 향기가 로비까지 흘러왔어요. 따뜻한 조명이 바닥과 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카페테리아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렸습니다. 노인 둘이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고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인사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할아버지께서 영자를 보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해 주셨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긴 조용하네. 따뜻하네. 복지사 김 선생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견학 오셨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세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시거든요. 영자는 로비, 식당, 독서실, 작은 정원까지 둘러봤어요.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조리사분이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집에서 해먹던 맛이에요 하며 웃어주셨습니다. 영자의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어요.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햇빛을 받아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분수대의 물소리가 마음을 맑게 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뜨개질을 하고 계셨는데 영자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산책하던 할머니 한 분이 영자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외롭지도 않고요. 그분은 손을 꼭 잡으며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가족 같아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꼭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 영자의 눈가가 저절로 뜨거워졌어요. 복지사 김 선생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님은 언제든 원하시는 날 입주 가능하세요. 방도 바로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영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났어요. 그래, 여기라면. 말하지 않아도 김 선생은 영자의 감정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밝은 창문, 따뜻한 복도, 웃는 사람들. 나는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집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반겼지만 그 익숙함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하루 만에
낯선 집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영자는 작은 방에 들어가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살려야지. 실버타운에서 맡았던 따뜻한 공기와 향기가 떠올랐어요. 그곳에서의 조용한 생활, 누군가에게 패끼치지 않아도 되는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생각나니 마음이 처음으로 편안해졌습니다. 영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 집에서의 내 시간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실버타운을 돌아본 그날 밤 영자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계속 눈이 떠졌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건 따뜻한 조명, 환한 인사, 웃는 얼굴들이었어요. 특히 여기서는 가족 같아요 하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아침이 밝자 영자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실버타운의 정원, 분수대 소리, 은은한 향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정리해야지. 조용한 결심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어제 본 곳에서라면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예상보다 빨리 매수 희망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 조건도 괜찮으시고 급하게 원하신다니 잘 됐네요 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네, 계약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머뭇거렸을 텐데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용기를 주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방 한가운데 캐리어를 놓고 방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공간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옷장, 작은 화장대, 남편과 함께 누웠던 침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옷장 모서리에 작은 흠집, 화장대 위에 오래된 거울까지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이 방에서 참 많은 날을 버텼지. 회상이 밀려왔습니다. 태수를 키우던 새벽들, 남편을 간병하던 밤들, 혼자 울던 시간들까지 모든 기억이 살아났어요. 옷장을 열어 필요 없는 옷들은 과감히 버리고 봉투에 담았습니다. 몇 년째 입지 않은 코트, 빛바랜 블라우스들을 정리하며 마음도 함께 비워냈어요. 생각보다 홀가분했습니다. 남편 셔츠를 접어들었을 때 잠시 손이 멈추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직도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보,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속삭이며 캐리어 안에 넣었습니다. 남편도 영자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고 필요한 옷만 선택했어요. 실버타운에서 입을 깔끔한 옷들, 산책할 때 입을 편한 옷들만 골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맞는 옷들이었어요. 서랍에서 태수의 초등학생 당시 그림을 발견해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린 태수가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세 명이 손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봉투에 조용히 넣어버렸어요. 이젠 붙잡지 말자.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도 이제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도착해 최종 확인을 하고 영자는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서를 펼쳐놓고 한 줄씩 읽어보는 직원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꾹 도장 소리와 함께
무언가 마음 깊은 곳이 내려앉았어요. 마침내 모든 게 정말 끝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껴졌어요. 명절 바로 다음 날 잔금 정리됩니다. 직원의 말이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어요. 직원이 나가고 집에 고요가 돌아오자 영자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집안에 소음 하나 없는 정적이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식탁 위에 며칠 전 정성스럽게 써둔 편지를 조용히 올려뒀어요. 편지 한 장이 식탁 위에 놓인 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영자는 담담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이젠 나도 내 삶을 살겠다. 편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봤어요. 자신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었습니다.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신발장을 열었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신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신발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하린이가 사준 신발, 태수와 함께 샀던 슬리퍼를 손에 넣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하린이가 할머니, 이거 예뻐요. 하며 골라준 신발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이젠 추억이면 충분해. 부드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물건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 기억이 더 소중했습니다. 태수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지금 연락하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붙잡히면 난 또 못 나가. 단단한 결심이 목소리를 채웠습니다. 이번만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 서 있으며 수십 년의 기억과 작별했습니다. 신혼 시절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 태수가 첫걸음을 뗐던 거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침실까지 모든 공간이 스쳐갔어요. 정말 이제는 끝이다. 영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말과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냈어요. 실버타운 상담 차량이 도착하고 김 선생이 다정한 미소로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시네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인사였어요. 차 문을 닫는 순간 영자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LA 호텔 창문으로 강한 햇살이 쏟아지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다른 투숙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은 여기 진짜 천국이야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완벽한 셀피를 SNS에 올리며 LA 최고라고 해시태그까지 달았어요. 손주는 디즈니 지도를 들고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오늘 스플래시 마운틴 타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마운틴 하며 일정을 세우느라 바빴어요. 태수는 호텔 뷔페에서 크루아상과 베이컨을 접시에 담으며 살면서 이런 명절도 있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이었어요. 지연 친정 식구들도 오늘 오후에는 비버리힐스 가보자 하며 들떠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풀장도 괜찮던데 아이랑 수영이나 할까? 지연이 창밖 수영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모두가 완벽한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화장실에서 메이크업을 고치는 동안 태수는 뷔페에서 가져온 딸기를 먹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부동산 사장이었어요. 태수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여유로운 목소리였어요. 집 팔린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주까지 짐 정리 다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의 말이 들렸어요. 태수는 딸기를 씹다가 멈췄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집이 팔렸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에 들고 있던 딸기가 접시로 떨어졌어요. 어머님은 그럼? 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어머님은 이미 새 거처로 이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했어요. 태수는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잠시 돌아봤어요. 주변 소리가 모두 멀어지는 듯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지연이 화장을 마치고 나오며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사진 더 찍어야겠어 하고 말하다가 태수의 표정을 보고 멈췄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팔렸대.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연의 얼굴에서 완전히 웃음이 사라졌어요. 지연의 얼굴에서 완전히 웃음이 사라졌어요. 손에서 파우치가 떨어지며 화장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뭐라고? 즉시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어요. 태수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연결할 수 없습니다만 반복됐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카톡을 확인해 봤지만 영자의 프로필은 비어 있었고 마지막 접속 시간도 며칠 전이었어요. 태수는 다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우리 집이 없어졌다고. 태수의 목소리는 떨림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에서 즐겁게 떠들던 친정 식구들도 조용해졌어요. 손주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디즈니 가자를 외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무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지연은 급하게 항공사 앱을 열었습니다. 빨리 한국 가자. 집이 없는데 여행이 무슨 의미야?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손이 떨려 스마트폰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빠른 귀국편은 다음 날 새벽 6시 40분 비행기 뿐이었습니다. 가격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비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수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거 잡아 하며 예약했습니다. 지연 친정 식구들이 몰려와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 그렇게 좋아했잖아. 하지만 모두 상황을 듣고 나서는 집 문제만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집값이 얼만데 이걸 어떻게, 너희는 어떻게 살려고.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우리 살 집이 없어졌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손주는 계속 울면서 여기 더 있을래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급하게 싸다가 옷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연은 그걸 주우면서 이게 뭐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지퍼를 잠그며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엄마가 왜 이런 짓을. 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까지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 천국 같던 LA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공항까지 가는 동안 밝게 말을 걸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도 체크인 대기줄에 서 있는 동안 침묵과 초조함만 흘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여행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태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이 정말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13시간의 긴 비행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잿빛이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태수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LA에서와 똑같은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수화물을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으로 굳어 있었고 태수는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주변의 다른 귀국 승객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공항 버스에 오르자 손주는 피곤해 눈을 비비지만 부모의 침묵을 느끼며 조용히 웅크렸어요. 아이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서울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세 사람 모두 말없이 굳은 표정뿐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역시 우리나라가 좋다 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려 택시로 갈아타자 태수는 계속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영자에게서의 부재중 연락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영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 같았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태수의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골목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연은 아이 손을 꼭 쥔 채 여보, 어머니 정말 어디 가신 거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현관 앞에 선 태수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려 두세 번을 틀렸어요. 평소 자동으로 눌렀던 번호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삐빅 문이 열리자 안에서 흐르는 비정상적인 정막이 세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평소 들리던 TV 소리, 생활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없는 모습이 첫 충격을 줬어요. 영자의 검은색 운동화도 태수가 선물한 슬리퍼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지연이 짧게 숨을 들이쉬며 뒷걸음질 쳤어요. 이게 뭐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TV, 장롱, 테이블 등 대부분의 가구가 사라지고 넓게 비어버린 바닥만 차갑게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처럼 깔끔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식탁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면에는 원래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 자리만 사각형 먼지 자국으로 남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걸려 있었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남편 제사 사진도 태수의 성장 앨범도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영자와 관련된 모든 흔적이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자 침대와 서랍장까지 깔끔하게 치워져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방 전체가 텅 빈 채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그때 지연이 작은 비명을 내질렀어요. 여보, 이거 좀 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글씨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태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자의 또렷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편지 첫 문장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너희 짐은 일주일 안에 가져가라. 차갑고 냉정한 문장이었어요. 다음 문장은 더 냉정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찾는다. 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태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어요. 지연은 입을 막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감정이 아니라 집을 잃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떡하지?
손주는 울먹이며 우리 집 어디 갔어? 할머니는? 하고 물었어요. 아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영자의 휴대폰은 여전히 전원 꺼짐 상태였어요. 지연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봤지만 어머님께서 이사 나가신 뒤에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엄마가 어디로 간 거지? 태수의 얼굴은 점점 공포로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는 듯 태수는 부동산에 다시 전화했어요. 사장님, 제발이요.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단서라도 없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사 서류에 실버타운 입주 관련 서류라는 문서가 함께 있었어요. 태수와 지연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어요. 어느 실버타운인지 아세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서류에 담당 상담 직원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 상담사라고. 사장은 메모를 확인한 뒤 상담 직원의 대표번호만 알려줬어요. 여기 대표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그것 말고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태수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상담 직원 김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태수의 다리에 힘을 빼앗았어요. 어머님 댁 주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야 했어요. 영자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챕터 10. 실버타운 입구에 도착한 순간 태수는 처음에 엄마가 분명 여기서 힘들게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곳일 거라고 여겼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영자가 후회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내부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로비는 따뜻한 조명으로 밝았고 직원들은 미소 지으며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벽면에는 입주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여기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태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상상했던 쓸쓸하고 암울한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선생이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원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세요. 요즘 아주 편안해 보이시거든요. 다른 분들과도 금세 친해지셨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한 입주자 할아버지가 지나가며 새 손님들이신가요? 어머님 자랑이 많으시던데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영자 씨 가족분들이구나. 사진으로 많이 봤어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원으로 향하는 길에 태수와 지연은 말이 없었어요. 손주만 여기 예쁘다. 할머니가 여기 사는 거야? 하며 분수대를 바라봤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영자를 발견한 순간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영자는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돈되고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와 뜨개질 방법을 가르쳐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영자 씨.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가득했어요. 영자는 뜨개질을 하며 다른 할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어요. 태수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도망한 게 아니라 살아가기 시작한 거구나. 영자가 태수 일행을 발견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놀라지도 반갑지도 않은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영자 씨 가족분들이구나
하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왔구나. 영자의 첫마디였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가 집이 없어서 말을 시작했지만 어색했어요. 앉아라. 영자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태수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영자는 뜨개질 바늘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었다. 그 말에 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넌 내게 가족이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집이었다. 그 차이를 나는 이제 알겠다. 태수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자의 짧은 말들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문득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가 아픈 날에도 집안일을 하던 모습, 자신들이 여행 갈 때마다 집에서 기다리던 모습, 손주를 돌봐 달라고 당연하게 부탁하던 모습들이요. 엄마,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집을 잃었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몇십 년을 희생하며 살았다는 걸 몰랐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는 한 번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연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태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평생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어요. LA에서도 엄마 걱정보다 집 걱정만 했어요.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실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영자는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울지 마라. 늦어도 괜찮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나도 처음엔 서운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 너희도 어른이 되어 너희 삶을 살아야 하는 거더라. 다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인정해주자. 영자의 말에 태수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영자에게 다가가며 할머니, 여기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하고 물었어요. 영자는 아이를 안으며 응, 할머니는 여기가 좋단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답했습니다. 태수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영자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습이었어요. 작별할 시간이 되자 태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끔 찾아뵐게요, 엄마. 하지만 이제는 엄마 뜻대로 사세요.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도 너희 길을 찾아가렴. 그리고 할인이 잘 키워라. 지연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안부 여쭐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전화는 안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바쁘거든 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을게. 손주는 영자에게 뽀뽀하며 할머니, 또 올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이를 꼭 안으며 그래, 할머니가 뜨개질로 인형 만들어줄게 하고 약속했어요. 태수 가족이 돌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영자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김 선생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어요. 영자는 다시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이어갔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할머니가 영자 씨, 가족들이 오니까 좋으시죠? 하고 물었어요. 영자는 그렇긴 한데 이제는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정원의 따뜻한 노을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영자는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김영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께 어떤 마음으로 닿았을까요? 혹시 전하고 싶은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위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따뜻한 사연이 누군가의 하루에도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공유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불러올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담다 인생담이었습니다.